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이연주입니다. 금일 2025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일환으로 동남아 지역 핵심 국가인 베트남의 시장 현황과 특성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베트남 개요를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교류 동향, 그리고 시장 특성 및 주요 이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국가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북으로 매우 길게 늘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최근 1억 명을 돌파하면서 내수 규모 면에서도 경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의 경우에는 남북이 긴 만큼 호치민으로 대표되는 남쪽과 하노이가 위치한 북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남북의 역사가 다른 길을 걸었듯 남쪽과 북쪽의 차이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9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베트남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생활해 보신 한국 분들의 상당수가 한국과 베트남이 닮은 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입장에서 베트남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베트남은 한국처럼 중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입에 지속적으로 저항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의 영향으로 위계 질서와 가족이 중요하고 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한국인처럼 음주를 좋아하는 베트남인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신속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오토바이고요. 베트남 분들은 위계 질서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자존심 강하고 체면을 또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손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특징을 키워드로 꼽자면 외국인 투자, 대외 무역,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 글로벌 생산기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FDI 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로 교역액이 GDP의 1.7배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급망 재편 시대에서 베트남은 중국을 잇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어찌 보면 최대 수혜국인 셈이죠.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현지에서 제조한 후에 재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교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저는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양국은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역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나아가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연간 800억 불에 달하는 교역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의 제조업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제3대 투자 대상국이고요. 특히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전체 FDI의 18%가량을 차지하는 제1위 외국인 투자국입니다. 이번 슬라이드 속 도표를 통해 그간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양국은 향후 교역 규모를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1위국이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9,80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858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으며 제조 가공업의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역시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어느 지역, 어느 지방 성시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삼성, LG, 현대차 등을 비롯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남쪽의 경우에는 제조업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신발, 의류, 유통 서비스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산업 분야에 어느 기업이 주로 투자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전자, 섬유, 의류, 금속화학, 자동차 기계, 유통 서비스 등 대부분의 산업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트남 시장의 주요 특성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기사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애플, 레고 등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IT, 전기전자, 전기차 등의 첨단 산업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 기지로 핫한 이유 중 하나로 양질의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꼽힙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 역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와는 달리 베트남 북쪽은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죠. 이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공급망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17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혹은 협상 중일 정도로 통상 여건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낮은 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생산기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 소비시장으로서의 베트남의 가치 역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개요 부분에서 인구 1억 명을 최근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억이라는 수치는 베트남이 내수 시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거대 시장, 젊은 인구, 빠른 도시화,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베트남 국민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소비재가 베트남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소비 증가 속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베트남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은 이커머스를 활용한 시장 공략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 즉 오프라인 소매 유통 매장은 여전히 중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슈퍼마켓,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등 오프라인 유통점을 통한 수비도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어떤 브랜드와 기업이 진출해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고 있고 또 주로 어떤 소셜미디어 채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이커머스 현황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 말씀 이후에 유영국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 다음 발표 역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왜 베트남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베트남의 강점과 기회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정치 체제에 따른 일관된 정책, 높은 경제 성장률과 거대한 소비 시장,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학업 수준, 각종 협정 체결에 따른 통상 저변 확대, 끝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등을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정부 주도 디지털 경제 구축, 그린 산업 육성 등의 지속 가능 성장 추구,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각종 인프라 개선,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 연계한 기술 투자 활성화 등은 향후 베트남 경제가 도약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경제 전망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 한계점 역시 드러나면서 향후 베트남이 정말 기대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먼저 급속한 인구 노령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양쪽에 보이는 인구 피라미드에서 나타나듯이 젊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베트남 인구 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젊은 세대, 즉 노동 가능한 인구의 비중이 약 40% 정도를 차지했다면 2045년에는 40에서 60대의 인구가 30% 정도로 늘어나면서 노동 가능 인구 수는 물론 노동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고유의 산업, 제조, 기술 경쟁력 강화 여부 역시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해드렸다시피 현재까지도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와 이들의 현지 생산에 따른 수출입니다. 즉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의 경쟁력이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치체제나 성장 모델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는 확연합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국 기업의 경쟁력 역시 꾸준히 개선시켜 나간 반면에 동일 기간 베트남의 경우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듯 베트남 정부나 업계 모두 외국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사업을 협력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한 내실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베트남 경제가 도약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트남 유통 환경과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유영국입니다. 자,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하면요. 저는 현재 14년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로 잘 알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했고, 신용평가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 유통법인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해서 강연도 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제가 30분 동안 짧게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유튜브에서 베트남 유영국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출연한 여러 방송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2권을 냈거든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으니까요. 또는 책을 꼭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 현재 경향신문에 가깝고도 먼 아세안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내용을 좀 보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베트남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는 베트남이 2년 전부터
아세안에서 가장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를 보시면 싱가포르이 1위이고 베트남이 2위인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환적,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수출한 건데 싱가포르에서 수출한 걸로 해서 컨테이너선을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수출액으로 잡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생산돼서 수출한 것까지로만 따진다 그러면 이제는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가장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이 2위였는데 해마다 지금 단계가 내려가서 현재는 태국이 4위입니다. 그만큼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2007년도 베트남이 WTO 가입한 이후에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7배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하고도 무역 규모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만 2022년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수출을 20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수출한 물량들이 사실은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서 베트남 로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7, 80년대 그랬던 것처럼 외국 기업들이 투자했다가 점점점 로컬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 베트남 시장은 점점점 유망해져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인당 GDP 추이는 그냥 베트남이 참 빠르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표를 봐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작년 2023년에는 5% 성장을 해서 5.05% 성장해서 1인당 국민소득은 4,324달러인데 올해도 아마 7%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될 정도로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에 1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1만 달러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이 대체적이긴 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의지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기존의 베트남이 해왔던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2035년에 1만 달러는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8,500달러 정도까지 달성은 무난히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7년 동안의 베트남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2020년과 20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전 세계에서 특히 2020년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 이때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딱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3나라 중에 2나라는 인구가 아주 적은 조그만 나라들이고요. 인구가 1억이 되는 큰 나라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은 베트남이 유일하고요.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이 이런 위험 관리도 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잘 심어지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기별로 베트남의 경제 현황 GDP를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작년 3월과 4월은 베트남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정부가 다행히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면서 한 달 사이에 금리 인하를 3차례나 할 정도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위기를 잘 꺼뜨렸습니다. 이 당시에 베트남의 부패 스캔들이 크게 터졌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크게 터졌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과 4월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분기별로 보면 3%대, 4%대, 5%대, 6%대 꾸준히 분기별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 간신히 5%대 성장을 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올해 베트남 정부가 연초에 2024년도에는 6.3% 성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에 벌써 7%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은 6.82%거든요. 지금 4분기에도 베트남 경제 상황 매우 전망이 밝아서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6.7에서 6.8%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 참 전망이 밝습니다. 올해 특히 북부지방에 태풍 피해가 좀 심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15% 정도, 0.15%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 7.4%라고 하는 매우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요. 태국입니다. 태국은 중진국 1인당 국민소득 7,000불이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지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된 지금 나라인데요. 태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되고요. 2분기에 좀 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2.3%여서 작년에도 2% 성장을 못했고 태국 정부가 올해 3.7%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절반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다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참 여러 대외적인 환경 면에서 참 좋은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이 세계 4대 빠르게 성장해 나오고 있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이후를 대체할 만한 신흥 경제국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기구들, 경제연구소들, 각종 투자회사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경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게 꼭 국가 경제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이 풍부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꼭 인구가 많고 젊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 또는 남미의 나라들이 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는 많지만 여전히 국가 상황, 경제 상황이 수십 년째 안 좋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인구도 많고 젊은 인구도 풍부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향후의 전망도 되게 좋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유통 변화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베트남이 각광받는 시장인 건 잘 아시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1975년에 미국하고의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 1979년에는 캄보디아하고의 전쟁, 그리고 중국하고의 전쟁까지 하면서 1970년대까지는 전쟁 속에서 베트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미국이 베트남에 경제 제재를 하면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경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19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쌀이 부족해가지고 약 3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일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면서 1990년대 들어서 미국하고 수교도 하고 개방이 되면서 베트남이 정말 빠르게 변해나가고 있는데 베트남의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게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에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게 한때 베트남 전체 1등 하던 백화점입니다. 2008년도에 베트남의 최초로 현대식 백화점이 생긴 건데 저거를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베트남의 현지 철강업체가 합작을 형태로 생긴 베트남의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입니다. 리테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철강 회사가 설립한 백화점이 최초 회사고 그게 불과 2008년도 16년 전이라고 하는 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유통 환경이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고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베트남의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현대화된 채널들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윗부분은 온라인이고 아랫부분은 오프라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어느 나라 시장이든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브랜드가 언제 입점을 했고, 언제 런칭을 했고, 점포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좀 가늠이 좀 되시잖아요. 2014년도에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고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스타벅스는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홈쇼핑 4사가 다, 4개, 메이저 4개 홈쇼핑사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은 중국과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2011년도에 CJ 홈쇼핑이 합작 형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년 만에 홈쇼핑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이게 꼭 베트남 시장이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홈쇼핑 채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점점점 시장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채널인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베트남의 국민소득과 막연하게 뭐 작년에 우리 베트남의 국민소득이 4,300달러였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4,300달러였던 약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서 야,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들을 갖다 팔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베트남 시장에서 큰 함정에 빠지시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한 우리나라 20여 년 전의 모습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2010년도의 모습, 2020년도의 모습, 그리고 2024년 현재의 모습도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이라든지 또 하나 보시면 백화점 채널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2008년도에 다이아몬드 백화점이라고 최초 현대식 백화점이 생겼고 2010년에 팍슨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1등 백화점이 베트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1개의 매장을 5년간 오픈을 하는데 그 5년 만에 백화점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안 좋아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막연하게 베트남은 못 살아서 소득 수준이 아직 못 미쳐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백화점이 문을 닫고 있었던 시절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전형적인 유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백화점들이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익숙해져 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베트남의 국민소득만 생각하고 20년 전에 한국에 생각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 유통 트렌드도 고스란히 베트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유명한 브랜드들이 유통 채널들이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022년도에 틱톡 샵이 그러니까 물론 2021년에 틱톡이 베트남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틱톡이 이제 이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2022년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채널은 쇼피라고 하는 업체고요. 그 이전에는 라자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중간에 중국의 마윈의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습니다만 중국 내 사정에 의해서 베트남에 계속해서 라자다 투자를 못하고 쇼피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유통 채널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의 약 60%, 많게는 70%까지 쇼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사이에 2022년에 틱톡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다가 작년에는 이 틱톡이 약 15%에서 17% 정도의 MS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좀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이커머스 채널 자체의 판도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화장품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나라에서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베트남의 유통 환경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K-뷰티 그러면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꼭 뷰티 업계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는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화장품 브랜드들이 막 대거 나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20년 전입니다. 2023년도에 미샤가 런칭을 했고 더 페이스샵이 나오고 하면서 이런 중저가 제품들이 대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때는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중산층들이 몰락하면서 좀 더 비싼 제품보다는 소득이 좀 낮아지고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가격은 싸고 품질은 좋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이때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흔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게 이때 있었고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백화점은 2008년도에 막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2011년도, 12년도에 홈쇼핑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커머스가 베트남 처음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이커머스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불과 베트남의 이커머스 역사는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하고의 격차는 약 20년간의 격차가 좀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20년의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년의 격차도 있지만 현재 차이 없이 2024년도, 25년도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막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OEM을 통해 가지고 ODM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지만 서서히 베트남 로컬 화장품 회사들도 아직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비해서는 많이 좀 수준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좀 더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라고 하는 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에서는 가성비 있는 제품이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 브랜드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IMF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뭐 많이들 힘들어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소득보다도 더 높은 소비를 해왔었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은 내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제품을 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디자인적으로나 뭐 품질적으로도 전혀 나쁘지 않은데 가격은 싼 제품.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서 가성비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가성비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성비는 이렇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면서 낮아지면서 만난 위치가 가성비인데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이 개방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개방되자마자 10년, 20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나도 글로벌리 유명한 브랜드를 쓰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걸 못 쓰니 적당한 가격이면서 좋은 제품 품질이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쓰고 싶어 하고 만난 게 바로 이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만난 거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만난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해야 되지만 절대 싸구려처럼 보이면 안 되고 충분히 좋은 제품, 품질은 당연히 좋은 제품이어야 되지만 외형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브랜드 컨셉으로나 절대 가성비 있어 보이지 않고 좋고 프리미엄한 브랜드이지만 가격은 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느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막연하게 베트남이 못 사니까 싼 제품, 뭐 싼 브랜드를 갖다 팔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한 때의 주 소비층들이 1970년대 초중반생들인 X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X세대하고 나이대가 맞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한 물리적인 나이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베트남에서 제가 아까 1975년에 미국과의 전쟁이 끝났고 88년도까지만 해도 쌀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더, 그래서 베트남 소비자들의 연령대별로 특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 1975년에 미국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베트남은 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2차례나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은행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자기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돈을 압수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야, 돈은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거나 금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금 시세하고 미국 환율이거든요. 미국 달러 환율이거든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그걸 매일 확인하면서 최대한 그걸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전쟁 직후에 화폐 개혁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금부치를 항상 가지고 있거나 달러를 쟁겨놨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생들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1970년대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X세대들인데, 그 사람들이 꽃 피우면서 소비 시장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특히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베트남의 1970년대생들은 우리나라의 6.25 세대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전쟁 직후에 힘들게 살아왔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됐고, 그리고 전쟁 직후에는 또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8명에서 10명씩 막 태어나고 그랬어요. 먹을 건 부족한데 형제들하고 아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은 베트남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인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컸다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했더니 힘들었다, 베트남 시장이 생각보다 잘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생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쌀이 부족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쌀 수출 2등, 3등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쌀이 부족해서 수입에다 먹었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트남의 1970년대, 80년대생들은 우리나라의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 58년 개띠생들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사람들은 또 이 교육열이 엄청 또 강해요. 자신의 소득의 30%에서 50%를 또 사교육비에 쏟아붓거든요. 그런데다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19살, 20살이면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에다가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다가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자기를 가꾸기 위한 소비 시장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거에 돈을 쏟아부어서 소비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부터는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해마다 150만에서 180만 명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1980년생하고 1990년도 후반생들하고는 18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물리적인 격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6.25 세대가 겪었던 것을 7, 80년대에 경험을 했고, 이 90년대 후반에 한참 베트남이 개방을 통해 가지고 물자가 넘쳐나던 시절에 태어난 친구들은 아낌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씀씀이 더 크고, 그리고 200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부모들이 악착같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해외 유학도 가고 영어 유치원, 비싼 영어 유치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물리적으로 18년 정도의 격차가 있지만 이 자신들이 경험한 걸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는 5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 20년 동안의 베트남 소비자 시장과 앞으로 베트남 소비자 시장은 확연히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2000년대 초반생들이 해마다 150에서 180만 명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씀씀이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트남 소비 시장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요.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막연하게 중국의 한 10년, 15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중국에서 과거 했던 것처럼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은 1980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베트남 80년대생들은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중국과 베트남의 근본적 차이는, 중국에서는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 친구들한테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식스포켓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에서 6명의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6개의 주머니가 있다 해서 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소황제들, 이 친구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소비재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들이 부모 세대들을 보양해야 되고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어렸을 때 가뜩이나 먹을 게 부족하고 물자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 10명이 아껴 써야 되는 게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소득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고. 근데 형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엄마의 형제, 아빠의 형제들, 삼촌들, 외삼촌들, 이모, 고모들이 8명, 10명이에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또 많이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소비재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더욱더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MZ 세대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MZ 세대의 중요성은 막연하게 새로운 세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타고난 물자의 환경 자체가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50년 정도의 격차를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 진출하시게 되면 또 우리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지사를 설립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베트남에서 바이어를 찾으시거나 또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런칭을 하시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베트남에 런칭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이커머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 설명이 매우 상세해져서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아주 긴 배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썼던 지금 우리나라 한참 유행하고 있는 배너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분량.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참 썼던 그런 스크롤을 한 두세 번만 내리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딱 그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긴 그 배너를 막연하게 그냥 베트남어로 번역해가지고 올리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꼭 드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강조해야 될 제품의 특징은 딱 3가지 정도만 해서 간략하게 배너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나름 베트남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브랜드의 지금 제가 사례를 좀 드리고 있는데 텍스트만 막 넣지 마시고 비주얼 중심 그리고 비주얼에 적합한 텍스트는 간단 명료하게 하시라는 말씀 꼭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로컬 기업들이 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싶으시면 베트남의 각 카테고리에서 1, 2등 하는 업체의 배너들을 살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베트남에서 2등 하는 우유 회사의 분유 배너를 지금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 보시면 매우 간단하고 짧잖아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배너 양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더 잘 살고 선진국이니까 한국에서 하던 거 그냥 못 사는 나라에다가 갖다가 적용하면 잘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베트남 상황에 맞고 베트남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의 배너 분량과 텍스트와 딱 3가지의 키포인트를 강조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베트남의 라자다든 쇼피든 각 카테고리에서 베트남 로컬에서 1등 하거나 2등 하는 회사의 배너들을 꼭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는 잘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막 찾아보시다 보면 아니 뭐야 말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오히려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럽 회사들이 이커머스 팀 전담팀이 잘 없기도 하고요. 에이전트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말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는 베트남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진출할 때는 연예인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글로벌 브랜드가 하는 거 따라했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그냥 번역을 대충 해가지고 텍스트만 막 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기스라는 브랜드가 아무리 판매는 1등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하기스 같은 이런 글로벌 브랜드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였을 때 이렇게 좀 부족한 배너는 그나마 매출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왜? 다 알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사던 거를 온라인 사면 싸니까.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시거나 이미 진출해 있지만 별도의 로드샵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연예인 마케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배너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또 팁을 드린다 그러면 리뷰를 정말 중시 여기셔야 돼요. 베트남에서 판매를 했을 때 베트남 소비자들이 작성해준 리뷰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막 진출했을 때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어 리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리뷰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배너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고객들이든 또는 도매상들이든 이분들에게 한국의 리뷰들을 다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별 5개 리뷰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별 5개, 특히 별 4개짜리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누구나 별 5개짜리만 있으면 저거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별 4개 정도는 정말 진짜 고객들이 리얼한 리뷰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5개와 4개짜리 잘 활용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별 1개, 2개짜리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 것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뭐 챗GPT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리뷰를 챗GPT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하시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완벽한 글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 또 하나 저도 베트남에서 초창기에 이커머스를 처음 했을 때 고객들이 리뷰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국에서 그냥 직구 형태로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베트남이 그렇게 선진 유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좀 관심 있으면 그냥 막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렵게 구매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해외에서 제대로 된 정품이 나한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구매를 하고 나서 리뷰를 작성했을 때 컴플레인을 걸거나 고객이 자기가 자신이 제품에서 잘못 오해한 상태에서 건 거에 대해서도 꼭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리뷰를 또는 그 리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는 거를 제 3자의 고객들이 보고 이 브랜드는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구나, 궁금한 거를 잘 알려주는구나 하면은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리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댓글 관리 꼭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배송을 하실 때 생각보다 배송을 꼼꼼하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호치민에서 물건이 배송이 나가는데 뭐 북부에 또는 중부지방의 산간지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아주 긴 나라라서 남부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에서 도쿄 나리타공항까지 1시간 20분이거든요. 남의 나라 갈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택배를 하다 보면 지어던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보통 뾱뾱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으로 포장을 좀 잘 하셔서 망가지지 않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커머스 쪽을 하시다 보면 반품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40%까지 나오는 업체들도 있으세요. 그럼 반품을 하게 되면은 그 반품 배송 비용도 다 본인이 다 물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반품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캡으로 포장하는 걸 절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소리로 한마디를 더 드린다면요. 한국에서 주전인 제품이 꼭 베트남에서 주전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이너한 제품이 베트남에서 의외로 잘 팔릴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요.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품질은 정말 괜찮은데 패키지, 디자인의 신경을 좀 더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미 있는 제품을 어떻게 바꾸지는 못하시겠지만 향후에 다른 제품을 추가로 신제품을 내시고 할 때는 꼭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디자인을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셔야 베트남 사람들이 좀 선택이 좀 많이 간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고객이 제품을 한 번 구매할 때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야 뭐 2, 3만 원짜리 제품 썼다가 자기 피부에 안 맞거나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 안 사면 그만이지만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나라에서는 2, 3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손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익숙한 브랜드나 글로벌한 브랜드들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연예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수 없다 그러면 디자인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갈 수 있게, 손이 갈 수 있게 하고 고객의 눈을 아이 캐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베트남은 분명히 괜찮은 시장인 건 맞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좋은 성과를 내긴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이 시장에 좀 접근하시는 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베트남에서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영어로 된 리플렛이나 이렇게 제품 설명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중국어로 된 거를 막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미 중국어로 만들어낸 건데 만들어 놓은 게 막 쌓여 있어서 뭐 베트남에 박람회 온 김에 막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한 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고 중국어를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 못 하고요. 중국어로 된 리플렛을 베트남 고객들에게 보라고 주는 거는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어로 된 걸 하시고, 아니면 요즘 챗GPT가 잘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거를 베트남어로 번역해가지고 굳이 인쇄까지는 안 하더라도 A4 용지 이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라도 가져오시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특히 바이어들에게 좀 어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말이 좀 빨랐는데요.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